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까치까치 설날은 지났고 우리 설날이 왔습니다.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네, 모두 반갑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밖에는 하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물건 형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얘는데, 이제 해가 뜨면서 물건의 형체는 보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설경이 가득합니다. 물론 이제 눈 치우면 힘들겠습니다만 이 설경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설날 아침의 전경이네요. 기가 막히네요. 네, 무슨 산수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하얀 그 앞에 그 뷰들이 펼쳐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설날을 맞아서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네. 색다른 이벤트. 자, 미국 시장이 이 아시아의 설날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와, 조금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모든 과정들을 보면 떨어질 때는 뭐 나스닥이 하루에 3%대씩 이렇게 빠지다가 또 올라갈 때는 나스닥이 또 3% 이상씩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그 개별 종목단으로 보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급락했던 뭐 20%씩 하락했던 넷플릭스는 지금 11%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뭐 11% 떨어졌던 테슬라는 그대로 11% 상승을 하면서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주식들의 상승폭이 무지무지하게 크게 나타났는데요. 뭐 리비안 15, 루시드 8%, 로스타운 모터스는 22%, 스포티파이 13%. 아주 뭐 오르는 건 뭐 그다음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반도체 주식들 주가 상승이 AMD 같은 경우는 뭐 8.5%, 엔비디아는 7.2%,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4.3% 등등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 자체가 5.4%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이건 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기계의 영향인 것 같다. 컴퓨터 매매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를 때도 컴퓨터는 돌아가죠. 컴퓨터는 쉴 새 없이 돌리니까. 오를 때도 보니까 이거 기계의 작용이 상당 부분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연휴는 있어요. 연휴는 이렇게까지 급등한 데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살짝 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월에 50bp 금리 인상할까봐 깜짝 놀랐죠. 처음에 25bp 금리 인상하는 거 3월에 금리 인상 한번 해도 시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상하다. 금리 인상한다고 한번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아예 떨어지질 않네. 정말 신기하네. 이러다가 언제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까? 양적 긴축한다고 하면서 박살이 났고, 또 한 번은 3월 달에 50bp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박살이 나면서 고점 대비 나스닥이 무려 15%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러셀은 20% 이상 빠지는, 근데 이 정도 이상하다 할 정도였고, 저희가 설정했던 거의 최대치 하락폭 수준까지 다 하락을 했었죠. 왜냐하면 S&P 기준으로 한 이게 그 침체장은 아니기 때문에 20% 빠질 장은 아니고, 그럼 많이 빠지면 그 종류의 절반 정도인 10% 정도 빠질 건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 했는데 그렇게 빠졌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급락하게 된 이유는 물론 연준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약간 시장이 좀 과도하게, 항상 시장은 조울증 환자처럼 움직이잖아요. 이번에 울증과 지금 오늘은 조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 한데, 단순히 시장의 울증과 조증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앞서 그렇게 이제 빠진 데는 너무 안이하게 있다가 50bp까지 빠진다고 하니까 놀래서 빠졌다가,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50bp 하락 아닌 걸로, 50bp 금리 인상 아닌 걸로 거의 확실한 분위기가 오니까 시장이 급등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뭐 10% 이상씩 주가가 오르고, 오늘 보면 미국 주식 중에 20% 이상 오른 게 수도 없이 많아요.
15% 이상 오른 건 쭉쭉쭉 드래그를 해야지 보일 정도로 정말로 상승 종목수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기계 프로그램 컴퓨터의 매매가, 알고리즘 매매가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면, 우리가 짐 사이먼스의 책 보면 시장을 풀어낸 투자자에서 보면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그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맞춰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인가 지나면서 이제 완벽하게 맞으면서 그 유명한 메달리온 펀드의 정말 기록적인 성적이 나오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의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철학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균 복원이에요. 물론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망했던 게 이제 평균 복원 생각하다가 러시아가 파산하는 바람에, 디폴트 하는 바람에 망한 거잖아요. 결국 돌아온다 하면서 더 싫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달리온을 운영하는 그 짐 사이먼스의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다른 거는 위험이 커지면 좀 줄여요. 여기는 평균 복원을 개념을 잡긴 하지만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 그 물량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해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평균 복원이에요. 한쪽으로 많이 쏠리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알고리즘 가운데 하나가 관성과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그 자기회기적인 그런 방법. 그러니까 자기회기적 말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소로스는 칼 포퍼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고, 자기를 철학자로 인식해주기를 정말로 바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철학을 한 저로서도 너무 어렵고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철학을 처음에 하다 보면 어떤 유혹이 있냐면, 되게 정말 멋진 철학적인 개념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풍운의 꿈을 갖고 철학 공부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획을 좀 긋고 싶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면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현이 굉장히 현학적이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조지 소로스의 글에서 이거 글이 너무 현학적인데,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수준인데, 물론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철학자들의 어려운 글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에 가장 유명한 유럽의 철학자는 지젝이잖아요. 지젝의 글을 읽어보면 미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인용한 거야 이걸 또 어디서 인용한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젝은 굉장히 천재잖아요. 그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글이 어려운 이유는 정말 다양한 인용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인용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읽다가 지적 한계를 바로 느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소로스는 그냥 말이 어려워. 그냥 말이 어려웠는데, 어쨌든 자기강화적이라고 표현하죠. 자기강화적. 그건 결국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관성과 가속도인데, 제가 오늘 설날 아침에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독이 책방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독이 책방을 풀어내네. 독이 책방 할 건 다른 거가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는 관성과 가속도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관성과 가속도가 붙었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틀면 컴퓨터가 더 많이 팔고 더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그 퀀트 알고리즘 쪽에서는 1%, 2% 틱만 따먹고 와도 오케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 보고 5% 빠졌는데 이거 1, 2%더 빠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하면, 우리의 알고리즘 상으로 이런 정도의 주가 흐름이면 1, 2%더 빠져. 이럴 거면 더 밀어붙이는 거죠. 공매도로 더 밀어붙이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거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매수로 더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사람들은 보통 한 7, 8% 올라가면 추가로 거기서 그
매수 매도 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그 기계적 반응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뭐 이런, 왜냐하면 이 급등락을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아니, 테슬라가 뭐 11% 빠질 만큼 잘못했어? 실적 좋게 만들어 놓고 11% 빠졌잖아요. 근데 또 오늘 갑자기 이틀 만에 11% 올라갈 만큼 뭔가를 잘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틀 만에 뭘 잘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은행들의, 투자은행들과 은행들의 투자 의견 상향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투자 의견에 의해서 하루에 11% 빠졌던 게 내일은 11% 오르고, 참 이건 조증과 울증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거기에다가 기계들이 붙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내가 따먹는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만만치는 않아요. 물론 이제 내가 좋아하던 주식이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이런 건 되게 좋은 접근이죠. 그러나 그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하루에 11%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주식을 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계는 기계대로 돌고 우린 기계를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과매도 또는 과매수가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대응한 반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필요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 원래 그냥 들고 갈 예정인데 팔고, 필요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고, 단기적으로 그런 트레이딩도 유효하겠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 이틀 주식을 보고 사거나 팔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루에 막 15% 20% 이렇게 오르면 팔았다 다시 살 생각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근데 굉장히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철학 중에 하나는 어려운 기업이 주가가 어려웠을 때 함께해서 과실이 열리면 다른 사람들이 과실이 따라올 때 내 과실을 주고 나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이제 큰 틀의 저의 투자 방식과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업과 함께 한다는 개념을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유통시장에서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조금 왜곡을 하는 흐름들이 보이니까요.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이렇게 했던 이런 그 변동성을 보여준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0bp 인상, 0.5%의 금리 인상이 3월달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시장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투자은행들의 기업들에 대한 매수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 상향이 나오면서 이렇게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50bp 금리 인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자 그동안 고공행진을 하던 달러 값이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0.6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진 과정들을 딱 보시면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하루짜리 차트를 살펴보면 중간부터 쫙 이 달러 가격이, 달러 지수가 쭉 밀려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문이 많이 묻었는데, 보시면 이런 흐름들을 보여줘요. 쫙쫙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요 궤적과, 달러 가치 궤적과 거의 비슷한 주가의 궤적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긴 시장에 나타났어요. 점심 정도 수준부터 쫙 가격이 올라가고 끝까지 가격을 밀어붙여서 마감되는 흐름을 나스닥에서도 볼 수 있었고 기술주들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움직였던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었을 때 단기물의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은 이제 1.8 근처까지 금리가 올랐고요. 2년물은 장중에 1.2%까지 올랐다가 조금 밀려서 끝났습니다만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2년물 국채 금리는 실질 금리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3개월, 1년, 2년물은 같이 기준금리의 근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맞춰지고, 10년 금리는 기준금리가 올린다고 해도 10년 후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때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0년물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죠. 그러다 보니까 1.8까지 올랐던 금리는 숨고르기를 하고, 2년물은 기준금리 3월달에 인상이 확실시되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0.5%대까지도 장중에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뭐 60bp 차이지만 계속 0.5% 차이 쪽으로 좁혀들고 있는 흐름이죠. 즉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는 경기는 훼손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자, 경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이냐 여부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수요단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꺾이는 게 보이는데 공급단 인플레이션이 안 풀리는 거죠. 공급단 인플레이션은 언제 정도 풀릴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전기세가 안정이 될 것이냐 여부와 전기 공급이 안정될 것이냐 여부까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수요처에서부터 좀 꺾이는 흐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공장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고요. 또 하나 동남아 쪽에서의 오미크론 상황들이 언제 해결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외에 다른 그 생산 주포가 열리는지 여부, 그러면 중국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급 적체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베이징 올림픽과 그 중국의 그 대회의가 있죠. 그죠? 전인인가? 그 회의 때까지는 3월 달까지는 어렵겠죠. 3월 달까지 공급 적체는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2분기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2분기 실질적으로 아랫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줄 것인지 여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고점에서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 여전히 예전보다는 굉장히 높죠. 지금 더블라 있어요. 2,500 하던 게 5,000대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꺾일 때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가 해결된다. 즉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까지 확연히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면 이제 공급 적체는 완전히 해소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답일 것 같고요. 요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아마 올해 하반기나 가야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추세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 실제로 공급 적체가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떨어지면 지금 금리 인상으로 받았던 이런 흐름들이 완전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시 한번 랠리를 해주면서 이제 거품을 향해 가는 그런 흐름들을 큰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게 연초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한번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이루어졌고요. 그렇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뻗어나갈 수 있어 하는 게 의혹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졌는데 이제 달릴 수가 있어요. 이제 달리려면 공급 적체 해소가 눈에 보이면 시장이 달리겠죠. 그건 이제 중반 하반기 쪽으로 가면 보여지는데, 진짜 흐름은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중간 선거까지는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충격파를 미국 시장 줄 것 같다라는 거, 그냥 시나리오상 하나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유가는 지정학적 위기 계속되면서 철군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예, 한다 하면서 88달러 공공행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상승을 시켰던 핵심적인 건 라파엘 보스틱, 그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3월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하는 안은 자신이 선호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차대표 축소는 금리 인상을 몇 차례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했고요. 물론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50bp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톤으로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하루가 되겠고요. 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이어야 한다. 경제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지표가 도와준다면 3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분들 다 퇴직연금으로 주식 많이 들고 있나 봐.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에스더 조주의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금리 인상은 항상 점진적이기를 원한다.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로 경제 전체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주가 하락에 충격 먹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지표들까지 말씀드리죠. 공급관리협회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1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65.2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월은 64보다 조금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전문가 예상치 62보다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델라스 연은의 1월 제조업체들의 기업활동 지수는 2.0, 전월은 7.8, 기준점은 0, 확 떨어졌고요. 그래도 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제조업 생산 지수는
16.6, 전월에 26, 8개월 내 최저치. 그리고 그 오늘 그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소니가 게임 개발 업체 번지를 36억 달러 인수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게임 업체들의 대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의 소니가 게임 개발 업체 번지를 36억 달러에 인수. 네, 조금 비싸게 샀을 것 같아. 뒤늦게 샀기 때문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를 갖고 있고 이제 완전한 제가 보기에는 메타 관련해서 더 빨리 일어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난 뉴스였고요. 뭐 주가 상승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는데 넷플릭스 11%, 스포티피아 아까 말씀드린 13%, 테슬라 11% 등등이 올랐고, 보잉은 카타르 항공과 대규모 항공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에 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랐고요. 뭐 지수가 뭐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우리 추석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찍었던 그 내용들 Q&A 생방송으로 해서 평소에 전혀 자르고 9시 이후에는 안 나갔던 것들을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편집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 주요한 출연진들이죠. 권시유, 그 다음 나침반, 쪽집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전에 여러분 만나 뵙게 될 거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되시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되네요. 실컷 두들겨 때려놓고 얘네들은 설날 때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 올라가네요. 중요한 거는 내일 모레 한국 시장 열리기 전까지 해야 되니까 내일 모레 새벽장이 좀 줘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까먹었던 것을 회복하는 흐름들로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희 증시학도 TV라면 심리를 지킬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그래서 실질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채널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 새해 한 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